시사 맛집 시사포차 오늘도 문을 엽니다. 오늘도 맛있는 시사 안주거리를 들고 찾아온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임승호 국민의힘 전 대변인, 이종훈 시사평론가, 그리고 곽우신 오마이뉴스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방송 역시 유튜브로 지금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혹은 표창원을 검색하시면 실시간 생방송 화면 보실 수 있고요. 직접 댓글을 남기셔서 의견이나 질문 저희들에게 주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저희들이 실시간으로 다 확인을 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 일주일 동안 실시간 유튜브 인증 이벤트를 열었었는데요. 치킨 쿠폰을 받을 10분의 당첨자가 확정됐습니다. 곽우신 기자가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뒷자리가 1064-6351-1187 8238 0335 5865 7520 0987 1046 2968 이렇게 총 청취자 10분께 치킨 쿠폰을 보내드리게 되었습니다. 당첨 정말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제 번호는 여기 없네요. 세 분 중에 여기 계신가요? 없어요. 안 계시죠? 양심상 안 했습니다. 네, 참여해주신 모든 청취자분들 감사드리고요. 혹시 이번에 아쉽게 치킨 쿠폰도 치신 분들께는요, 다음에 또 기회 저희가 마련하겠습니다. 늦지 않았으니까 꼭 다시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부터 다음 주 금요일까지 바로 두 번째 이벤트 진행합니다. 이종훈 평론가 참여 방법 알려주세요. 네, 참여 방법은 지난주와 똑같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검색하셔서요.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는 뉴스 하이킥 유튜브 화면을 찰칵 찍어주셔서 지금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바로 캡처하십시오. 그리고 문자번호 샵 8001번, 샵 800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 사진 전송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이벤트 지금부터 시작하고요. 네. 지금 당장 보내십시오. 그리고 일주일 동안 매일 한 분씩 추첨해서 피자 쿠폰 쏘겠습니다. 치킨 다음은 피자죠. 다음 햄버거. 그러니까 오늘 이벤트에 참여한 청취자 한 분은 바로 당첨되시는 겁니다. 당첨자는 매일 저녁 7시 35분 뉴스 하이킥 생방송에서 발표하겠습니다. 이제는 바로바로 발표를 해드리는군요. 지금 곽우신 기자가 당첨자 발표했지만 쭉 이렇게 번호를 부르니까 네. 잘 모르겠어요. 맞아요. 한 분 한 분 매일매일 발표하는 시스템이 맞습니다. 자, 치킨 다음에 피자라고 하셔서 그다음에 임승호 대변인께서 햄버거 말씀하셨는데 떡볶이는 그럼 어떡합니까? 그다음 맥주 주는 거 아니에요? 치맥, 피맥. 네, 알겠습니다. 나이 인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지방선거 이제 오늘 사전투표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예. 이 열기가 이제 완전히 후끈하게 달아오르는데 어떠세요? 임승호 대변인 투표하셨어요? 저는 방금 상암동 주민센터에서 투표하고 왔습니다. 와, 지금 따끈따끈한 지역구는 대구라서 유권자 본투표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네. 관내 투표를 하고 왔습니다. 누구 투표하셨습니까? 뭐 시청자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의외의 어떤 투표를 해줄 수 있죠. 덫을 한번 놨었는데. 네. 어떠세요? 곽우신 기자는요? 저는 원래는 본 투표보다 사전 투표를 더 선호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이제 결혼 이후부터는 이 장모님 모시고 함께 본 투표를 하기로 해서 지난번 선거도 그렇게 했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장모님께서 계속 저한테 누구 찍냐고 물어보시는데 제가 그거는 알아서 선택을 하시고 제가 말씀드리기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종훈 평론가 투표. 저는 내일 사전 투표할까 생각 중입니다. 내일이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아이들이 있어서 아이들 손을 잡고 투표장 가는 걸 선호하거든요. 네. 그래서 주말인 내일 가거나 아니면 본투표 때 갈까 약간 고민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이 세 분이 준비하신 시사 안주 본격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임승호 대변인 준비한 오늘의 안주 무엇입니까? 네, 박지원 위원장이 며칠 전에 586 용퇴론 등을 거론하면서 민주당 내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사과를 했는데 이 이후에 사실 윤호중 위원장과의 어떤 유세 불참 등등의 논란을 비롯해서 내분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좀 강성 지지자분들로부터 박지원 위원장이 상당히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 오늘 오후에 개인 SNS에 사과한 것을 사과합니다라는 어떤 사과의 다시 사과문을 SNS에 올렸고 윤호중 위원장을 비롯해서 좀 혼란을 드려서 죄송하다라는 입장을 좀 간단히 밝혔습니다. 네, 그 사과에 대해서 이종훈 평론가는 어떻게 보셨어요?
사과하는 걸 사과한다는 게 좀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근데 대상이 다르긴 하잖아요. 네. 첫 번째는 국민께, 두 국민에 번째는 대한 사과였고 당원께. 그리고 그 국민 사과에서 뭐 586 용태론 같은 경우는 네. 어떻게 보면 사과문 자체에 담겼다기보다는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이야기라고 그렇죠. 볼 수 그렇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생각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했고 본인이 생각하지 못했던 이야기가 오히려 자신이 발표한 사과문 전체를 덮어버리고 더 큰 파장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네. 사과한다. 어떻게 보면 앞서 이제 대국민 사과는 뭐 물론 당 지도부와의 커뮤니케이션, 소통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겠지만 네. 당 지도부도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본인이 개인적인 질의응답에 답변을 하는 속에서 정말 큰 파장을 일으켰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소통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사과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사과는 박지원 위원장이 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했다면 그 이후에 민주당에게 뭐 수습과 안정과 이렇게 갈 것이다라고 보세요? 민주당이 오늘 사과를 통해서 수습과 안정을 잘했다라면 그런 효과를 기대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잘했다고 해서 민주당 의원님들이 알겠습니다. 그걸 다 받아들일까요? 과우신 기자께요. 네. 일단 지금 이종훈 평론가가 말씀 주셨지만 기자들은 이런 거 기대하고 사실은 유도하는 거 아닙니까? 실제 그냥 딱 정제된 발표문으로 끝나고 싶어 하지 네. 않고 거기서 뭔가 더 끌어내기 위해서 질문을 하잖아요. 사실 이제 백그라운드 브리핑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 정제되어 있고 준비된 발언이 아니라 그 이후에 기자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훨씬 뉴스가 많이 나오는 건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 근데 586 용태론 이야기가 이제 박지원 위원장의 의도와 다르게 너무 커지긴 했는데 네. 이게 질의응답에서 나왔다고 해서 그럼 평소에 박지원 위원장이 그런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온 거냐 그렇게 아니- 보이지는 않고요. 그건 아니죠. 예. 또 586 용태론을 민주당이 뭐 갑자기 처음 얘기한 것도 아니었잖아요. 이전부터 사실은 계속 이야기를 해왔고 몇몇 특히 586 대표 주자분들이 나서갖고 먼저 네. 용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었고 다만 이제 TPO라고 하죠. 이 시간과 장소와 그 기회에 조금 이 상황이 조금 안 맞지 않았나 싶은 지적들이 있었던 건데 그거에 대해서 박지원 위원장이 뭐 사과를 한 것 자체는 나쁘지 않지 않나. 근데 또 이게 처음에 사과도 그랬고 이번 사과의 사과도 그렇고 박지원 위원장이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는 정해져 있는데 네. 그 포인트보다 다른 것들이 오히려 조금 더 부각돼 가지고 자꾸 이슈가 이슈를 덮는 식으로 가게 되는 게 조금 메시지 관리 차원에서 어렵지 않나 좀 곤란할 것 같아요. 그걸 여쭤보고 싶었던 건데 우리가 다 알잖아요. 박지원 공동 비대위원장 정치 경험 많지 않습니다. 나이 젊습니다. 그리고 질문에 회피하지 않을 거고요. 근데 기자들이 당연히 알고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런 파장들 예상하고 그러니까 사실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처음 그 전에 얘기한 게 있었으니 586 용퇴에 대해서 그 준비된 이 발언 사과에도 어느 정도 맥락이 있었을 것이라 있었죠. 기대를 했는데 네. 전혀 없다 보니까 그럼 뭐지 하고 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광고 듣고 와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네, 금요일에 맛있는 시사 맛집 시사포차 임승호 국민의힘 전 대변인 이종훈 시사평론가 곽우신 오마이뉴스 기자와 함께하고 있고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의 오늘 발표한 사과문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임승호 대변인 발제하시면서 사과를 사과했다라고 뭔가 좀 시니컬한 뉘앙스시라서 평가가 이렇게 좋을 것 같지 않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 뭐 사과 내용 자체는 사실 처음에 했던 사과죠. 며칠 전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방금 어떤 그 이후에 질의응답 과정에서 586 용태론이 강조되면서 일이 커졌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네. 사실 사과문의 내용 자체가 없었습니다. 기사로 쓸만한 게 기존에 얘기했던 뭐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인데 어떻게 미안한지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방안이 없었어요. 오히려 송영길 대표의 이전 대선 직전에 했던 것 같은 경우에는 선거제도 개혁이라든지 윤미향 의원 징계 물론 지금 안 지켜지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이 있었는데 박지원 위원장의 사과는 구체적인 방법론은 없었기 때문에 기자분들이 이후에 어떤 브리핑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물어보고 586 용태론들이 나온 거라고 보고 다만 저는 오늘 이 사과의 사과를 보면서 좀 화가 났던 게 박지원 위원장의 사과 자체도 저는 좀 알맹이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걸 대하는 민주당 의원분들과 관계자들의 태도라고 생각을 해요. 적어도 본인들이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데려와가지고 정치를 처음 하시는 분을 데려와서 그렇게 개혁을 하라고 놔뒀으면 네. 최소한 좀 협의를 하는 척이라도 해줘야죠. 또 이재명 후보 뭐라고 했습니까? 본인이 박지원 비대위원장 말로는 그 비대위원장 추대할 때 1시간씩 전화해가지고 앉아달라 했는데 정작 이 사안에 대해서는 나는 모르는 일이다. 나는 뭐 그냥 선거 뛰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른다는 식으로 말을 해요. 이게 무슨 행태입니까? 저 너무 화가 나고 네. 또 더 화가 나는 게 당내에 있는 청년 정치인들이 사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매번 청년 정치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청년위원회 꾸리고 지방선거 전에는 뭐 공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면서 정작 가장 청년의 대표격인 비대위원장이 지금 저런 목소리를 냈을 때 강하게 서포트를 해주고
신세력 대 구세력의 대결로 자기들이 만들어줬어야 돼요. 근데 뭐 당내 어떤 청년 의원들 뭐 나이가 좀 있긴 하지만 김남국 의원, 고민정 의원, 장경태 의원 이런 분들 뭐 하고 있냔 말입니다. 이런 분들이 결국에는 이런 부분 있을 때는 그냥 가만히 입 닫고 있고 그냥 뭐 국민의힘만 때린다고 그게 청년 정치가 되는 겁니까? 저는 좀 부끄러운지 아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청년 정치인으로서 지금 상당히 격분을 하셨습니다. 이종원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청년 정치인이 아니어서 그러니까 같은 청년 이게 당을 떠나서 여야를 떠나서 같은 청년 정치인으로서 기성 정치인들이 대하는 또 민주당 내 다른 청년 국회의원들이 전혀 도와주지 않고 있는 모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분개를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 보세요?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예. 말이냐면 저는 아까 그 임성호 전 대변인은 박지원 위원장의 사과문이나 뭐 컨텐츠가 내용이 없다, 알맹이가 없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뭐 제가 볼 때도 과거에 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 시절 그리고 또 송영길 대표 시절에 했던 말들이에요. 네. 쇄신하겠다, 새로운 변화하겠다라고 예. 했던 것들이에요. 예. 근데 안 했잖아요.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박지원 위원장이 또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국민이 납득할 때까지, 국민이 됐다고 할 때까지 사과하겠다. 네. 안 한 것을 잘못했다고 사과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본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더 이상의 알맹이는 필요 없다고 봐요. 쇄신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쇄신을 어떻게 하겠다? 이건 예. 그때 이제 그걸 받아들여서 당에서 같이 이야기해야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다음 문제를 차후에 논의해야 될 문제를 지금 뭐 얘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알맹이가 없다라고 할 건 아니라고 보고 오히려 지금 그 임성호 전 대변인이 얘기했던 대로 당내에서 청년 정치인들, 젊은 세력들이 어떻게 보면 그동안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반성하는 모습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 박지원 위원장을 둘러싸고 민주당 내에서 뭐 언론이 내분 이런 표현까지 하면서 네. 그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모습을 보면 대선 패배의 책임을 완전히 떨쳐내지 못한 상황이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사실 과거에 이제 국민의힘도 대선 패배 이후에 이런 모습 보였잖아요. 자유한국당 시절에. 네. 패배하면 주로 그런 모습 다 대선 보이죠. 패배가 있게 되면 정당은 한동안 내용을 겪는 게 정상적인 과정이에요. 예. 근데 이것이 막 정말 심각한 갈등이 있고 뭐 당이 쪼개질 것처럼 뭐 이야기되는 것은 다 언론이 그렇게 그래요? 중계하기 때문이거든요. 언론이 자, 이쯤에서 과구신 기자의 과우신 기자 표정이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 뭐 네. 사실 저는 이제 민주당 출입이 아니니까 근데 만약에 네. 제가 현장에 있었어도 예. 책상을 쾅 치고 나가고 막 안에서 고성이 들고 가면 기사 쓰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게 기자의 일이죠. 써달라고 역할이. 안에서 막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박지원 위원장이 뭐 사과를 할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메시지의 문제 아니라 방법은 조금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박지원 위원장만 왕따 당하듯이 이렇게 혼자서 다 책임지는 건 문제가 있다 생각해요. 그럼 아니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 나는데 네. 같이 갈등 일으키고 그러면 뭐 윤호중 위원장이나 뭐 전해철 뭐 이런 분들은 뭐 사과할 거 없습니까? 이분들 지도부 안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내분 기사 나가게 만든 장본인들이잖아요. 지도부에서 정말 잘 조율돼가지고 하는 게 중요했으면은 이 건이 터지고 난 뒤에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도 잘 조율이 됐어야 되는데 그 점이 제일 이상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은 왜 한 발 빼하고 자기는 전혀 상관없고 억울한 피해자인 것처럼 이러고 좀 이해가 안 되고 네. 박지원 위원장이 사과했으면 그거 받아들이고 지도부가 다 나서가지고 메시지에 이런 좀 존중하고 이런 거 우리가 약속을 실천할 거고 다만 이런 부끄러운 모습 보여드려서 당원과 국민들께 죄송하다. 지방선거 최선 다해 뛰겠다. 깔끔하게 정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정답이잖아요. 이런 게 안 나오는 게 그러니까 알맹이가 없는 게 아니에요. 알맹이가 없었으면 이렇게 안 하죠. 알맹이가 있고 있었기 그게 때문에. 불편하니까 윤호중 위원장을 비롯한 다른 기존 586 포함 민주당 기성세대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불편하다는 그런 감정의 표시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시사 안주로 넘어가죠. 곽우신 기자 계속해서 준비를 하신 내용 먼저 MBC 뉴스 내용 일부 듣고 오겠습니다. 어제 교육부 보건복지부 장관에 박순애 교수, 김승희 전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여성 장관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감안했다는 평가인데요. 그런데 김승희 전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침해 발언을 한 적이 있어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방금 들으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공석이었던 장관 후보자 두 자리의 여성 후보들을 지명했습니다. 곽우신 기자가 주목한 점은 여기서 무엇입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 총리에 이제 박순애 교수가 지명이 됐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김승희 전 의원이 지명이 됐고 네. 방금 나오지 않았지만 이제 차관급인 식약처장에도 오유경 서울대 약학대 학장이 지명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지금 기존의 내각을 보게 되면 이제
한화진 환경부 장관, 김현숙 여가부 장관, 이영 중기부 장관까지 총 18명 중에 3자리만 여성이었는데 네. 기존에 남성 후보자가 있던 자리에 모두 여성을 일괄적으로 배치를 해서 발표를 했다. 해서 18분의 3이 18분의 5로 만드는 이 숫자 저는 좀 유의미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갖고 왔습니다. 네, 숫자가 유의미하다. 그 유의미한 부분 임성호 전 대변인 어떤 의미로 읽으세요? 저 뭐 분명히 정무적 판단을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뭐 단독 보도긴 합니다만은 원래는 남성 장관이 대상이었는데 결재를 바꿨다라는 얘기도 있고 물론 확인은 해봐야겠습니다만 사실 뭐 외신 기자의 어떤 지적이 계기가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총체적으로 작용했다고 봐요. 사실 외신 기자의 지적뿐만 아니라 예. 뭐 이전부터 야당을 비롯해서 뭐 서호남 이런 단어들을 만들어내면서 뭐 여성 장관이 부족하다 내지는 호남 지역의 어떤 안배가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저는 뭐 안배 자체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게 할당으로 가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고 생각을 해요.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했죠. 30% 이상을 무조건 할당한다라는 식으로 갔고 네. 뭐 지금 윤석열 정부의 기조라는 것은 능력주의를 얘기하다가 일부 비판이 있으니까 안배 위주로 가는 것 같은데 대통령실의 설명을 보면은 특정 성별에 대해서 뭐 강제적으로 할당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뭐 이런 정무적인 부분은 고려하겠다라는 걸 봐서 앞으로는 좀 지역이라든지 성별 이런 것들을 안배한다라고 저는 보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1 우선순위는 당연히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능력과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안배나 이런 부분들은 어떤 사회적인 공감적인 얻을 정도의 어떤 후순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종훈 평론가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은 뭐 박지원 전 국정원장 얘기한 대로 네. 지금 뭐 어떤 외신 기자들의 지적이라도 이걸 받아들이고 경청하고 또 바꾸려고 하는 노력은 높이 평가합니다. 좋다고 네, 네. 생각해요. 예. 그런데 예. 왜 이런 인선으로 가나? 인선 자체보다. 네. 그러니까 김승희 전 의원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이분 뭐 언론에서 뭐 민주당에서 이제 어제 뭐 오늘 그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뭐 과거에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침해 발언을 한 게 막말 뭐 의원이었다. 막말 품격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네. 얘기를 하는데 저는 더 큰 문제는 오늘 기사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서울과 일산에 집을 2채 갖고 있거든요. 네. 근데 세종에 특공 분양을 받아서 아, 그래요? 예. 그리고 갭 투자. 딸도 갭 투자 의혹이 또 있더라고요. 네. 이런 분이거든요. 법적으로 문제 없는 겁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윤석열 대통령은 인선을 하시니까. 아니 부동산에 그렇게 분노 분개하고 민주당 정권의 부동산 정책에 그렇죠. 대해서 근데 이 검증이 전혀 안 됐나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저는 뭐 인선 문제로 넘어갔으니까 얘기를 해보면 네. 김승희 의원 본인의 문제는 뭐 말씀하신 갭투자 문제 같은 경우에는 법적인 것에서 뭐 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살펴봐야겠지만 예. 일단 뭐 단독 보도의 의혹이긴 하지만 충분히 소명해야겠죠. 근데 뭐 전문성인 측면에서는 저는 뭐 유의미한 인선이라고 보고 왜냐하면 뭐 괜찮은 시각에서 거예요, 그럼? 아니 괜찮다는 게 무슨 다 오케이 이런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문성 부분만은 청문회나 본인의 소명 기회는 줘야죠. 언론 보도가 떴다고 이것을 무조건 이 사람 부동산 의혹이 확실한 사람 이런 식으로 비판한 거 아니라고 보고 네. 아직까지 의혹이 제기된 초기의 상태니까 어떤 소명이 있는지 봐야 된다라고 보고 예. 전문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좀 훌륭한 인선이라고 보는데 다만 뭐 침해 발언이나 이런 것들은 청문회 과정에서 뭐 죄송하다 이런 의사표명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고 오히려 네. 전문성 측면에서는 박순애 교수 같은 경우는 사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행안부 장관으로 고려가 되던 분입니다. 사실 그랬다면서요? 예. 교육 현장의 어떤 전문성이라기보다는 행정 전문가의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네. 사실 뭐 도덕적 의혹이나 법적 의혹 이런 것도 중요한데 저는 결국엔 전문성을 철저히 검증해야 된다고 봐요.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도 제가 여기서 논할 때 좀 법무행정 영역에 있어서 전문성이 있냐를 좀 검증해야 된다 얘기했는데 안 했잖아요. 박순애 장관도 사실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능력과 전문성 위주에 있어서 박순애 장관 후보자가 교육부와 관련해서 사실 어떤 전문성이 있는지 검증해야 된다고 보고 사실 유은혜 장관 같은 경우에도 노동운동가 출신의 어떤 교육적인 전문성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당시에 굉장히 많이 비판을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잣대로 검증해야 된다고 봅니다. 곽우신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참 양가적인 감정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번 인선의 이제 배경에 관한 기사들을 보게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공직 후보자 검토에 여성이 있었는데 그 후보자 평가가 약간 뒤처졌는데 물어보니까 여성이어서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게 누적되어서 그랬을 것이다라는 참모의 이야기를 듣고 정신이 번쩍 깨었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저는 네. 굉장히 유의미한 발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게 바로
남성과 여성 사이에 구조적인 성차별이 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유리천장. 그러니까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어떤 그 이준석 대표에게 세뇌받은 듯한 그 세계관에서 좀 깨어나셔가지고 좀 현실을 좀 바라보시고 네. 예. 그래서 좀 그런 거에서 좀 벗어나셔가지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약간 좀 그 이준석 대표식 메타버스가 가상현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현실 좀 벗어나셔서 조금 예. 새롭게 더 사는 건 좋은데 예. 다만 그 여성 장관이 꼭 김승희 전 의원에 했느냐에 대해서는 좀 물음표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바꾸고 뭔가 인선을 안배하고 하다 보니까 네. 급하게 고르려다 보니까 이런 조금 아쉬움이 나온 게 아닌가 싶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들은 자질적인 측면들에 대해서는 또 아까 부동산 의혹은 이제 청문회에서 잘 검증이 돼야 될 것이고 만약 검증 중에 김승희 전 의원이 낙마하게 된다면 저는 네. 그 자리에도 한 번 더 괜찮은 여성 후보를 한 번 더 지명하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승호 대변인,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당시 후보를 세뇌했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지금은 이제 세뇌에서 깨어나고 네, 있나요? 당하실 분도 아니고요. 아니 건가요?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라고 하는 거는 윤석열 당시 후보의 후보예요. 가치관이에요. 아. 지금 대통령이 네. 지금도 그 생각을 갖고 있다면 네. 문제가 있죠. 저는 구조적 성차별 워딩에 대해서 이후에 나왔던 걸 보면 제도적 성차별을 얘기한 것 같아요. 어떤 제도 차원에서는 이제 뭐 여성이든 남성이든 성별이라는 이유로 기회가 제한되는 제도는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뭐 구조적 성차별에 저는 구체적 정의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이든 여성이든 실제 삶의 현장이나 개인적으로 느끼는 차별은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그걸 없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대통령도 뭐 그것에 대해서 남성이든 여성이든 성차별 자체가 대한민국에 없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뭐 저는 안배는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능력과 전문 위주로 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인선이 비판받았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어떤 할당의 문제에 있었거든요. 30% 무조건 채워야 됩니다라는 것. 네. 그러한 과정에서 사실은 저는 남성 장관이라고 무조건 실수를 안 한다 이런 것도 완고히 반대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할당을 강제로 하면서 실제로 전문성이 없는 분들을 구체적으로 끼워 맞춰야 되는 순간이 있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배라는 것 그리고 어떤 지역이나 성별을 균형 있게 배분하는 것은 할 수는 있지만 저는 그 이전에 과연 이분이 능력과 전문성에 있어서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확실하게 된 상황에서 네. 후순위로 고려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임승호 대변인, 지금 조금 전에 아마 그 이종훈 시사평론가 말씀이 그런 의미였을 것 같은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소위 말하는 어퍼머티브 액션이라 그래서 할당 그 여성 성에 대한 부분과 인종에 대한 부분 반드시 하도록 그 공직에 있어서 해왔고요. 오랫동안 유럽도 마찬가지고 그럼 이런 것들은 다 잘못되었고 우리가 좀 능력만을 봐야 되는 우리의 그 지금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에 줄곧 하시던 말씀 이것으로 세계가 와야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능력만을 무조건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 선순위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다만 문재인 정부 능력을 좀 봐야 하에서는 30%는 무조건 채워야 됩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능력이나 전문성도 판단은 하겠지만 예. 어떤 할당이라든지 당사자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것이 굉장히 우선순위로 온 것이죠. 자, 당사자성을 구체적으로 굉장히 문재인 정부에서 중요시 여긴 사례가 사실 청년비서관 사례예요. 청년비서관 직제를 만든 다음에 김광진 비서관 다음에 온 분이 여성의 청년 굉장히 젊은 분이 왔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청년으로서 어떤 감동을 느꼈는지 사실 모르겠습니다. 당사자성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박성민 비서관이 1급 비서관에 가서 저는 어떤 삶의 효용을 느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 청년 비서관 자리에 뭐 젊은 분이고 여성인 분 중에서 어떤 청년 정책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낸 분이라든지 일종의 검증된 분이 같다라면 그것에 대해서는 누가 비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선순위와 후순위의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박성민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뭐 늘공도 아니고 어공으로 이렇게 간 거에 대해서 너무 국민의힘이 과하게 비판한 게 아닌가 싶기는 하고 개인적으로 그리고 사실 이게 얘기를 할까 말까 했는데 캐나다 같은 경우에 트리도 총리가 2015년도에 처음으로 남녀 동수내각 했습니다. 그랬죠. 그때 기자 질문 받았어요. 남녀 왜 동수내각 했습니까? 네. 그때 대답이 because it's 2015. 지금 2015년이니까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2021년 3기 내각 때까지 전부 남녀 동수로 꾸렸습니다. 그럼 캐나다 대단히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할당제 50%를 억지로 채우느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50%도 아니고 30% 그거 맞춘 거 가지고 뭐 할당을 위해서 막 자질을 포기하고 무조건 여성만 우선 뽑고 이거 자체가 저는 조금 모르겠어요. 저는 그 근거가 조금 비약한 그러니까 인상 비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 한마디만 마무리하면 네. 덧붙이면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을 무조건적인 할당은 안 된다. 그리고 또 전문성, 능력 검증 이것만을 강조한다면 윤석열 정부가 이것만 강조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인재풀이 좁고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종원 평론가 준비한 시사 한 주 바로 이어가죠. 준비된 내용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일정 나이까지는 월급이 오르다가 그 나이가 지나면 월급이 내려가는 임금 피크제. 직원은 일자리를 계속 가질 수 있고 기업은 고용 부담을 줄일 수 있어서 고령화 시대 많은 기업들이 도입을 해왔는데요. 대법원이 비용 줄이기만을 노린 임금 피크제는 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했습니다. 업무량이나 강도는 그대로인데 단지 나이 때문에 임금을 깎아선 안 된다는 건데요. 당장 경영계와 노동계 파장이 예상됩니다. 네, 임금 피크제 이야기입니다. 네. 이종훈 평론가 어제 이것 때문에 뭐 기업인들, 직장인들 상당히 떨썩했던 것 같습니다. 정경련, 경총, 네. 기업인 단체들뿐만 아니라 지금 KT를 비롯한 여러 기업들이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사실 어제 대법원 판결을 기다렸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한 연구기관에 근무했던 연구원이 네. 임금 피크제에 걸려서 본인이 그 정년 때까지 어떻게 보면 임금 피크제가 임금을 깎는 거니까 네. 임금을 깎은 상태에서 일을 했다라고 그리고 이제 정년으로 퇴사를 합니다. 예. 퇴사한 이후에 본인이 소송을 제기해요. 아하.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임금 피크제에 걸렸다는 이유로 급여가 깎였는데 네. 내가 그동안 해왔던 일은 똑같았다. 일은 똑같은데 급여만 깎였다. 업무와 시간 다 똑같았는데 예. 강도 이 모두 똑같았는데 임금 피크제라는 이름 하에 급여만 깎였다. 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서 판단을 했을 때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 연구원의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도 어제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단순히 연령만을 가지고 고령자라는 이유만을 가지고 네. 그 임금을 깎는 것은 이건 차별이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네. 그러니까 연구원의 손을 들어주면서 연구원이 이제 돈을 밀린 임금을 다 받도록 네. 지급하도록 판결을 해버린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KT나 다른 기업들의 정년 임금 피크제를 경험하시고 정년 퇴직하신 분들이 많을까요? 비슷한 소송을 많이 걸어놓은 상태예요. 그렇겠죠. 예. 그러면 그 이 기업들은 소송의 난리 결과가 났네요. 어떻게 될지 봐야 되는데 근데 한 가지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는 예. 있는 게 뭐냐면 어제 대법원이 판단했던 이 연구소 같은 경우에 연구원 같은 경우에 임금 피크제가 도입된 것은 박근혜 정부 때도 수많은 얘기를 했지만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소위 그 고령 임금 노동자의 급여를 깎아서 잡쉐어링을 해서 그렇죠. 깎아서 청년 일자리를 많이 만들자는 그렇죠. 거거든요. 이게 예. 노사정 합의문에도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그렇죠. 근데 이 연구원은 그 증거 자료가 없어요. 그래요? 임금 피크제를 통해서 얻은 재원을 가지고 어허. 청년 일자리를 확충했다는 새로운 고용을 안 했군요. 증거가 없어요. 그런 부분이 분명히 문제가 된 겁니다. 근데 또 하나 네. 생각해야 되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임금 피크제 할 때 박근혜 정부에서 이야기할 때 그리고 또 박근혜 정부 시절에 경총 네. 우리 기업들이 이야기할 때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면 2016년부터 매년 평균 4만 개 이상의 청년 일자리가 생긴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런 실제로 뉴스 그렇지 보셨어요? 4만 개 이상 그리고 2019년이면 5만 개가 넘는 알겠습니다. 청년 일자리가 나온다 그랬는데 일단 그럼 여기에 대해서 임승호 대변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임금 피크제와 청년 일자리는 솔직히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분석이 없어요. 사실 정확한 근거가 없고 예. 이게 만약에 임금 피크제를 통해서 감액한 것이 그대로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데 전부 투입된다면 그게 가능할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일부 언론 몇 년 전 보도긴 합니다만 임금 피크제에 대해서 분석한 것이 인턴 채용이라든지 아니면 직업 교육 요 정도에만 투자를 하고 실제로 청년 일자리 창출에 투입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임금 피크제라는 것과 청년 일자리 연동성이 크게 없다라는 분석이 지금 좀 강하게 있어서 사실 네. 이 부분과 청년 일자리는 연결지을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저는 임금 피크제가 좀 대폭적인 수정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번 사례가 모든 임금 피크제가 잘못됐다라는 건 아닙니다. 이 연구소의 사례가 잘못됐다라는 것이고 네. 대법원이 구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해 줬는데 도입의 정당성, 임금 감액의 정당성 그리고 보완 장치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사례적으로 판단을 한다 이것이고 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어떻게 했냐면 근로 시간을 좀 줄여주는 형태로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일찍의 퇴직을 유도하고 뭐 임금이나 연금보험료를 좀 고용보험을 통해서 좀 지원을 해줘가지고 고용 안정성을 강화시켰다라는 분석이 있거든요. 저는 네. 이런 형태로 임금 피크제를 지금 당장 폐지하자라는 것은 좀 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는 피크제라는 것이 어떤 효용성이 있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좀 수정해보는 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례는 근로 형태도 바꿔주지 않고 근로 시간도 안 바꿔줬잖아요. 그럼 근로자 입장에서 나는 왜 여기서 그 임금을 삭감된 임금을 받고 열심히 일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형태라든지 시간을 좀 조정하는 방향으로 임금 피크제를 좀 수정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회사가 어떻게 보면 임금 피크제를 악용한 거죠. 그러니까 인건비만 딱 감액시키고 거기서 예. 끝내버린 거죠. 그리고 근데 이 지금 문제는 윤성호 어떻게 보면- 대변인 말씀에 따르면 비단 그 연구원만이 아니라 그런 악용 사례가 무척 많겠는데요. 많을 수 있죠. 이게 어떻게 법적으로 이게 그 피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네. 아까 하던 얘기를 이어서 가면 예. 분명히 경청이라든지 경제단체들, 기업들, 우리 기업들은 임금 피크제를 도입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네. 그래야 청년 일자리가 늘어난다. 그리고 매년 4만 개 이상 5만 개 청년 일자리 주겠다라고 했거든요. 네. 그 말 할 때 우리나라 청년 실업자 통계를 따르면 45만 명 있었어요. 매년 5만 명씩 청년 일자리가 생겨나는데 왜 우리는 청년 실업률에 고통받는 나라입니까? 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판결이 어제 대법원 판결이 나오니까 기업들과 정경련 경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앞으로 이러면 청년 일자리 못 만든다고. 앞으로는 이제까지 안 만들고 지금까지는 안 했고. 아하.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 예. 박근혜 정부 시절 그리고 과거 이제 보수 정권 시절에 임금 잠깐만 피크제를- 이종호 평론가님 네. 과오신 기자도 한 마디 좀 하고 그다음에 아니, 너무 열변을 토하면서 제가 뭐 발제한 거라. 맥락에서 그렇게 다르진 않은데요. 그러니까 모든 제도는 이제 예. 그게 단독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서포트해주는 다른 제도하고 같이 맞물려야만 제대로 작동을 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고용 유연화 좋은데 고용을 유연화할 거면 해고는 살인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야 이게 같이 물릴 수 있는 거겠죠. 임금 그렇죠. 피크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정년 안정을 해주고 많이 늘려서 그렇죠. 왜냐하면 기대 수명이 늘어났으니까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를 계속 만들어서 신규 청년들이 계속 유입될 수 있도록 해주는 이 축이 있어야만 임금 피크제가 유용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기업들이 했기 때문에 경영계가 그렇게 오랫동안 요구해왔던 거를 박근혜 정부에서 크게 좀 받아들였던 거잖아요. 근데 네. 결과적으로 지금 보니까 경영계가 이제 또 거짓말을 하게 된 거죠. 이제 낙수 효과에 의해서 거짓말이 또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되니까 기업들은 항상 뭐만 하게 되면 이제 또 막 경제지들 이용해 가지고 막 기업들 다 죽을 것처럼 막 얘기를 하는 게 되는 거죠. 또 윤석열 정부에 기대하는 것들이 있겠죠. 예. 이럴 때일수록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개별 노동자들에게 해가지고 막 기업이 얼마나 하고 하게 아니라 기업들이 먼저 지금 이번에 최근에 투자도 크게 결단을 내린 것처럼 네. 사내 유보금 얼마인데 얼마씩 해가지고 고용을 확대적으로 늘리겠다. 그러니 이거를 먼저 시행하면서 기업들이 먼저 대신에 임금 피크제를 이런 식으로 해서 고쳐서 계속 유지를 해달라. 네. 이렇게 요구를 해야 이게 만든 거지. 예. 앞뒤가 전혀 좀 인과가 틀린 이야기를 자꾸 그러니까 하는 것 지금 같아서. 박우진 기자가 네. 지적했던 것처럼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임금 피크제를 도입해서 기업들의 수건을 풀어줄 때 예. 합의문만 썼어요. 그럴 때 문제 제기를 했던 측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데 재원을 쓰겠다라는 약속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여기에 대한 페널티 조항을 넣자라고 했어요. 네네. 근데 기업을 믿고 가자 그랬어요. 저 부분이 포인트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감액된 걸 일로 투입해야 이게 효과가 있는데 그렇죠. 아직까지 그 강행 규정으로 없으니까 그건 좀 입법적인 차원에서 제가 가능한지는 좀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강행 규정으로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게요. 그리고 임금 피크 대상이 되는 분들의 뭐 근로 시간도 줄고 처우도 좀 개선되고 여유 이후를 준비하실 수 있는 그런 뭐 조건도 마련되고 이래야 되겠죠. 네, 시사포차 오늘 여기서 문을 닫겠습니다. 지금까지 과구신 오마이뉴스 기자 임승호 전 국민의힘 대변인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